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수업했던 것은 개화 세력과 위정특사 세력을 구분했습니다. 개화에서 음건과 급진 나눠진 것, 위정특사는 60년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구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은 1882년에 나왔던 개화 정책에 구식군인들이 반발한 사건, 이모군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모군란은 결과 정도의 가장 큰 비중을 두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03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모군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은 82년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교한 것은 이모군란이 6월이라 그랬죠. 근데 5월 달에 미국과 수교하는 조미 수호 통상작이 나왔다. 5월이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모군란보다 앞에 나왔는가 보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이모라는 말이 1882년 간지가 이모년입니다. 군란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일으켰던 난이었다. 이모년에 구식군이 일으켰던 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모군란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다 보니까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갈등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말은 80년대 초 우리나라 개화 정책을 하는 과정에 이기에 반대했던 위정계열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지만 집권자로 이야기하면 개화 쪽에 중심을 띄는 것은 민씨 세력, 명성황후 세력이고 보수 쪽에 중심을 띄는 것은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래서 민씨 세력과 흥선대원군은 갈등 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가다 보니까 하층민의 불만이라 그랬네요. 이 하층민의 불만이라는 것은 잠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무엇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었느냐, 미곡을 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곡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쌀 유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있는 것은 이모군란 뒤에 나오는 거요. 없다 보니까 일본은 15배까지 남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국내에는 쌀이 자급자족 안 됐기 때문에 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빈민들이 못 살게 된다. 왕십리를 중심으로 한 빈민들, 쌀을 사먹는 사람이 불만이 꽤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 구식군인의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강에서 이야기했던 오군형을 2형으로 바꾸면서 구조정이 등장한 것과 구식군인은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주는 데 비해서 신식군인 양반 자제들은 봉급을 좀 더 많이 주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불만성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쓰면은 흥선대원군이 배후에서 지원한 것도 있다. 근데 그것은 과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구식군인들이 몇 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느냐?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전라도에서 세미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부는 봉급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봉급을 지급하냐면 선해청에서 봉급을 지급합니다. 선해청의 당상관은 당신은 민겸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봉급을 지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모였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창고직이라는 고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민겸호의 하인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봉급을 지불하는 과정에 무엇을 주게 되느냐? 쌀에다가 모래나 결을 섞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꽤나 불만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항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치밖에 안 주는데 봉급도. 그러니까 군인들은 두 번 불만이에요. 13개월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치 준다는 데 대한 불만, 모래나 결을 섞어서 준다는 불만. 그러니까 여기에 항의란 사람을 잡아들이는 겁니다. 여기가 도봉서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구식군인들과 이 하인, 고직이라는 분이 일반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일대다다 보니까 구식군인들이 이 고직을 두드러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직이 어디로 가냐? 민겸호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민겸호 집을, 그러니까 구식군은 이 고직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 좀 화가 더 났을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민겸호 집에서 이 고직을 잡아다가 좀 험한 말로 얘기하면 구탈을 계속해요. 두드러 패다 보니까 이분이 죽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다음에 민겸호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느냐?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와 갈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결과 우리나라 구식군인들은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좀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만나러 가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 않고 말로는 왕한테 잘 이야기해서 봉구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놓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되뇌리고 있는 하인 중에 몇 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구식군인들을 데모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쿠데타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 영사관도 불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개화 세력의 고관들의 집도 깨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훈련도감을 깨버리면서 무기를 점탈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궁궐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종황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흥선대원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때 대원군이 궁궐로 들어가면서 누구와 같이 간다? 구식군인과 같이 가면서 궁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민겸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민겸호를 죽여버려요. 자, 이모군란 때는 민겸호가 죽었습니다. 민겸호가 사망했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약 한 달 동안 집권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했던 개화정책을 완전히 엎어버리면서 위정정책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개화정책을 엎어버린 위정정책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니네 가다 보니까 이영과 별기군을 혁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영을 오군영으로 복구시키고 통리기무하면은 혁파합니다. 개화정책의 중심기구였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구식군인한테는 봉급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이 무렵에 궁궐에서 충주 장원호 도망을 가요. 그러는 과정에 민비가 명성황후 죽었다고 해서 국상을 치릅니다. 원래 우리 교재상으로 명성황후는 2번 죽었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모군란 때 한 번 나오고요. 을미사변 때 나오는데 이모군란 때는 죽지 않았고 그러나 죽었다고 국상을 치르는 거고 을미사변 때는 일본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2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갔던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을 통해서 청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우창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창칭이가 3,000명의 군대를 이루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어디로 데려간다? 청에 압송하는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원군이 청에 압송되다 보니까 충주 장원에 있던 누가 돌아온다? 명성황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집권한다. 그러면 인자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결과 내용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결과는 이쪽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조선 내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명성황후, 다시 말하면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고 있었다. 근데 이 민씨 세력은 이모군란 이전에는 어느 정도 친일적인 면을 띄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명성황후는 친청 경향이 강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청나라 간섭은 커진다 줄어든다? 커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청의 영향력 간섭은
커진다는 말까지 등장하겠고, 동그라미 2번 일본과 조약 체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 조약 체결로 나오게 되는 게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제물포 조약이에요. 자, 이 이모군란 과정에 일본 사람이 죽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본 별기군을 운영시켰던 일본군 소위 군인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도 어느 정도 죽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요. 상인들도 죽게 된다. 그 다음에 일본 영사관도 불타버립니다. 소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하나와, 그러나 이 재물포조약에서 가장 신경을 쓸 게 뭐라고 이야기, 우측 날개 표현 재물포조약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5조가 등장합니다. 일본 영사관과 군인 약간명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국이보다, 잠깐 무슨 말이냐, 일본 영사관을 수비하기 위해서 군인이 주둔한다. 단 일본 영사관은 불탔지만 영사관을 다시 만드는데 비용은 되진 않습니다. 일본 영사관을 수비하기 위해서 군인이 주둔한다. 그래서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내내 가다 보니까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 이것은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속약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 나오면서 조일무역규칙이라든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일본 상인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심리라 그랬고 간행리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본 상인이 몇 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 50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침투는 커졌다 줄었다? 커질 수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3에 가다 보니까 청과 관계인데, 청의 간섭은 커진다고 했습니까? 줄어든다 그랬습니까? 커진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체결한 조약이 동그라미 격에 가다 보니까 초청상민수령무역장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청상민수령무역장정, 이것은 시험 문제에서 가끔 사료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날개 쪽에 가다 보니까 초청상민수령무역장정이 있는데,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면 사료 첫 번째 줄에 속방이란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속방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제4조가 있죠.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 개잡무역을 허락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속방은 모른다 해도 관계는 없지만 제4조 내용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4조 내용은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고려하시겠고, 그러다 보니까 본 내용이 가다 보니까, 자, 일본의 경제 침투도 나오지만 여기 초청상민수령무역장정을 통해서 누구의 경제 침투도 등장한다? 청의 경제 침투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은 치열한 경쟁이 가능했다. 이 말이 있죠.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은 치열한 경쟁이 가능했다는 것은 어느 사건 이후? 이모군란 이후였다. 잊어먹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가에 가다 보니까 청원 내진에서 강화되는 과정에 청나라 군대도 주둔한다. 일본군 주둔했죠. 청군이 주둔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도권을 가지고 언젠가 이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이 갑신정변에서 충돌하게 됩니다만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청이 우리나라 간섭을 하기 위해서 멜렌도르프와 마젠창을 파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멜렌도르프는 외교고문이고요, 마젠창은 재정고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다. 근데 이 멜렌도르프는 우리나라 재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화폐를 만들 걸 주장했다고 했냐면 당호전 만들 걸 주장했다 그랬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주장한 개화 계열이 옹컨 쪽이었다. 이 말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게 우리가 말했던 이모군란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면 01번 이모군란 이후 때 우리나라 개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차 수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모굴란 이때 두 번째 줄에 3차 수인사로 갔던 사람이 누가 있다? 박영효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이 박영효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무엇을 만든다? 방문국을 만들고 한성순보를 거기서 간행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고 보빙사를 파견하고 있다. 보빙사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 강에 했죠. 유럽에 파견했던 최초 구미 사절단이었다. 미국이 푸트를 파견한 데한 답례였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6일전이 남았다가 나중에 뒤에 돌아오면서 1890년대에 서유견문을 쓴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 2번에 가니까 개화정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개화정책은 고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개화정책이 나오는데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한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동그라미 가니까 방문국 누구의 건의? 박영효의 건의. 여기서 만든 신문이 뭐? 한성순보. 동그라미 3번 순경부를 설치하면서 경찰제도를 도입하겠고요. 치도부를 설립하면서 서울의 도로사업, 신식군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우정국을 설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우정국은 잠깐 미국에 파견했던 사절단이 뭐라 그랬어요? 보빙사라 그랬죠. 결론적이요. 이 보빙사 일원으로 갔던 홍영식이 있어요. 홍영식이가 우리나라 돌아와서 우편사무를 하지 않으면서 우정국 설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정국 설치가 축하 개국연이 바로 뒷사건 뭐가 나오는 배경이다? 갑신정변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말했던 개화정책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러는 과정에 지금 이모군란 뒤에 우리나라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온건 쪽입니다. 그러니까 온건과 급진이 나눠지면서 지금 정책 갈등하고 있는 과정에 급진론이 주장했던 돈 문제를 해결하자. 뭐였습니까? 차관 도입이었죠. 결론적이요. 이 차관 도입이 좌절되다 보니까 급진론이 온건 정책에 반대해서 쿠데타 일으킨 사건이 뭐다? 갑신. 그래서 02번 갑신정변으로 들어갑니다. 이 갑신정변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와 똑같이 중요한 또 하나 사건이 있다가 하면 1894년에 있었던 동학혁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신과 동학혁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갑신정변, 자, 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을 좀 지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4번 갑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신정변 꽤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04번 갑신정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정변이라는 것은 정치적 변란이 있었다. 그래서 정변이 되겠지만 여기서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84년의 갑신년이에요. 그때 정치적 변란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84년의 갑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네요. 결론적이요. 그러면 이 갑신정변이 나오는 배경은 자, 청의 간섭이 어쨌다? 무지하게 큰 데 대한 청의 간섭이 강한 데 대한 불만이 있었다. 누가 불만한 거다? 온건이 불만한 것은 아니겠죠. 급진 세력이 불만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두 번째 민시정권. 민시정권이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화정책이 어느 정도 후퇴하고 있었다.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 급진론 입장에서는 온건적 개화정책이 불만이 꽤 있었겠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급진론이 주장했던 차관 도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갑신정변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동그라미 이해가다 보니까 개화의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자, 그러면 개화 여건이라는 거 급진론 입장의 개화 여건이에요. 그래서 홍영식이가
우정국, 홍영식에서 우정국이 만들어지겠고, 홍영식 우정국의 우두머리였던 우정국 총관이 된다든가, 서재필이가 조령국 사관장이 된다든가, 조령국이라는 건 군대와 관련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원래 사관학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박영유가 수어청을 담당하고 있다. 수어청도 군대예요. 오근영 중 하나였던 이러한 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동그라미 3번에 군사동원 계획이 나오고 있었다. 이 말은 일본 사관학교 유학생과 일본 조선군의 동원 계획이 마련됐다. 그러면 일본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일본이 도움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가니까 일본의 지원 약속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죠. 여기서 뺏어갖고 자기가 지배할 의도였다. 이 말이 맞물려지고, 동그라미 4번에 일부 청군이 철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 청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느냐?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서 전쟁하냐면 베트남의 전쟁이에요. 원래 베트남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게 청이 지나라 땅이라고 보고 베트남은 속국이라고 보는데, 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두 나라 간에 싸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 파견했던 군대가 몇 명 정도? 3,000명 정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 전쟁이 나오니까 청나라 군대가 여기서 빠져나가요. 얼마가 빠져나가느냐? 1,50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청의 간섭은 커진다 줄어든다? 줄어드는 과정에서 일본을 등을 업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한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왔던 정계 배경을 되겠고, 그러면서 정계 과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정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홍영식 언의로 설치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우정국이라 그랬죠.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급진론자들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다시, 우정국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체국이네요. 우정사업본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것을 설립했으니까 국왕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참여하면 신하들 따라올 거고, 그때 신하들을 반대 세력, 온건 세력을 급진론이 깨버리려고 한 거다. 이러면서 일으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정국 바로 옆에 민가에다 불을 지릅니다. 원래는 안국동에다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우정국 민가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비대장이었던 사람, 급진론이 아니라 온건론입니다만, 이 불을 끌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때 이 사람 끌어갔던 중심의 책임자가 밖에 나갔다가 칼 맞고 돌아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쿠데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황제를 어디로 이동하느냐? 경우궁으로 이동합니다. 고종황제는 창덕궁에 있다가 경우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급진론이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개혁안, 갑신정변의 개혁안은 몇 개입니까? 14개 조죠. 이 개혁안 14개 조를 발표합니다. 개혁안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집권하는 과정인데, 이때 청은 어떻게 되느냐? 3일 동안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청이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갑신정변을 도와주겠다는 게 일본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일본의 군인은 몇 명이었느냐? 200명 정도가 되겠고, 청나라 군대는 몇 명 정도가 있었다? 1,5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가지고 1,500명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중과부족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본군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다 보니까 일본을 등을 업고 쿠데타를 이루겠던 우리나라 급진론자들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꽤 많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지만 일부 사람은 살아서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살아서 도망갔던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김옥균이 살아서 도망갑니다. 박영효도 살아서 도망갑니다. 다음에 서재필도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기타 몇 분 더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 세 사람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이때 우리나라 이제 정변은 끝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끝났는데 이 사람을 설명하겠습니다. 김옥균이 이 갑신정변을 주동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김옥균을 죽이려고 여러 번 자객을 보냅니다만 안 돼요. 그런데 일본에 있다가 하다 자객이 자주 오니까 이놈의 세상 안 되겠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청나라 밑에 있으니까 에라 청으로 도망가면 지가 자격 안 보내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으로 도망갑니다. 청으로 도망가 있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김옥균의 친구를 보냅니다. 홍종을 친구를 보내서 친구야 만나자. 그래 만나자. 갈게. 그래서 김옥균이 가버립니다. 이러면서 나오겠고 박영효는 일본에 있다가 나중에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2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되겠고요. 이 서재필이는 일본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서재필 박사라고 하는데 의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과정에 결혼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미국 국적을 가지면서 필립 제이슨 또는 줄여서 피제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때 돌아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과정에 갑신정변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갑신정변은 실패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이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국민들을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은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재필의 시각이에요. 서재필이가 갑신일록에서 쓴 글입니다. 서재필 씨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과정에 국민을 깨우치는 게 뭐냐? 이것이 신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신문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만든 신문이 뭐냐면 독립신문인데 국민들이 읽기 위해서는 이 신문은 무슨 글로 써져야 된다? 한글. 그래서 이것은 한글로 써진 신문이었다. 국민 계몽 목적이었다. 이런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해놓고 자 어쨌든 갑신정변은 실패하는데 잠깐 이때 우리가 이모군란 때 일본 영사관 불탄다 안 탄다? 탄다 그랬습니다. 갑신정변에도 일본 영사관이 불타요. 그러니까 2번 불탔다. 여기까지 해놓고 가로 3번 갑신정변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패 이유가 첫 번째 국민의 지지가 없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보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가 없었다. 잠깐 서재필이 본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깨우치지 못했다 그랬고 그러나 현재 교과서는 국민의 지지가 없었다. 그러면 왜 국민이 지지하느냐? 그 뒤에 써졌는데 토지제도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차이다. 나머지 것은 듣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외세 의존적 개혁이었고 청의 개입이 등장했다. 청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겠고 뒤로 가다 보니까 가로 4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 첫 번째로 가다 보니까 청의 간섭 커진다 줄어든다? 커진다. 잠깐 이모군란의 결과 청의 간섭 커졌습니다. 갑신의 결과도 청의 간섭은 커졌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그러면 청의 간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급진 개화 정책은 실패한 거죠. 그러면 보수 세력이 여전히 집권한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화 운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됐다 해도 되겠고 단절됐다 해도 돼요.
상당 기간 위축됐다, 단절됐다. 근데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고 언제까지? 가보객이 나올 때까지는 단절됐다. 이렇게 등장하고, 세 번째, 한성조약을 체결한다 그랬습니다. 이 한성조약은 조선과 누구 간에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 간에 체결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지불하지만 하나 볼 것, 일본 영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한다. 이 말인데 날개 쪽에 한성조약 제4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공사관 신축지 및 신축비 2만 원을 지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우리가 이모군란 때 영사관 깨졌다 안 깨졌다? 이모 때도 깨졌고요, 갑신 때도 깨졌고요. 둘 다 불은 탔습니다. 근데 이모 때는 어떤 내용을 기록했다?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주둔한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갑신정변은 영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러면 되겠고, 텐진조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텐진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한 조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청일 양군이 철수한다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청일 양군이 철수하면서 청과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서 당분간 평화가 존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도 결론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먹으려고 한 거니까 언젠가 갈등이 등장할 거예요. 그 갈등이 나중에 이야기하면 청일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10년 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로 5번 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최초 정치개혁 운동이면서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은 성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정치로 청과 사대 관계를 청산한다. 잠깐, 갑신정변은 친일 세력이었습니까? 친청 세력이었습니까? 친일이죠. 그러니까 청의 사대 관계를 정산하면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하려고 했고, 그 안에 보다 보니까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왕권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 말이 등장하겠고요. 경제적으로 재정의 일원화, 호주에서 일어나는 거 개간에서 보겠습니다. 지조법의 개혁이다. 지조법 개혁 혼동하지 않기로 조금 다시 개간에서 하겠습니다. 지조법은 토지 세금제도 개혁이다. 토지제도 개혁 아니다. 잊어먹지 않으셔야 돼요. 토지 세금제도지 토지제도 개혁 아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사회적으로는 봉건적 신문제도를 철폐하려고 했었다. 신문제도 폐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되지는 않았다. 신분제도는 언제 폐지됐다?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빼먹었던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요강을 앞에 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요강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나 그 중에 일부를 박스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가로 네모 처리를 해가지고 이 개혁안과 관련되는 사건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갑신에서 14개의 개혁안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들은 봐야 됩니다. 자, 1번 제가 말하는 건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 곧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례를 폐지한다. 흥선대원군 돌아오게 한다 그랬죠. 이 말 잊어먹지 말 것. 왜 이렇게 하겠냐? 자, 우리 교재상에서 대원군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간 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모군란 때 잡혀갔잖아요, 결론적이요. 그리고 갑신정변 뒤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나올 때는 이모군란 때 돌아오란 말, 아니 갑신 때 돌아온 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대응군 세력과 연계하려는 의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2번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자. 문벌타파, 인재등용이라고도 됩니다. 세 번째, 지조법을 개혁하,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조법은 토지
세금제도 개혁이라 그랬지 토지제도 개혁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지조법을 갖고 토지제도 개혁이라고 쓰는 경우도 꽤 나오는데 이것 잘못된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려하시면 되겠고 8번입니다. 급히 순사를 둬 도둑을 방지한다. 경찰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번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11번 사형을 합하여 일용으로 하되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설치한다. 이 말은 군사권 장악의도예요. 결과적으로 12번 일체의 국가재는 호조에서 통할한다. 재정은 호조가 통할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지문입니다. 국가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번 대신과 참차는 매일 한문 내에 모여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일가고 반포한다. 이게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내각 중심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헌군주제라든가 내각 중심의 정치 이런 표현을 쓰게 되겠고요. 14번 이것은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어느 정도다 한 8개, 9개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갑신정변 박스에서 써먹을 때 어느 정도 써먹고 있는 중요한 문맥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갑신정변을 통해서 청의 간섭은 커진다 그랬습니다. 자, 청의 간섭은 커지는 과정에 이제 03번으로 갑니다. 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신의 결과 청의 간섭이 무지하게 커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권자들은 비록 일본 청 때문에 정권은 유지했지만 사사건건 간섭하면 기분이 좀 나쁠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청에 대한 반감으로 어느 쪽으로 가버리냐, 러시아 쪽으로 좀 우호적으로 넘어갑니다. 친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서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모군란 나오기 전에 어느 나라와 수교했다? 미국과 수교했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근데 갑신정변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누구하고 수교하냐면 러시아와 수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갑신정변 이전에 수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강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서양 열강과 수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중재를 거친다? 청의 중재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청의 중재를 거치지 않았던 나라가 러시아와 어느 나라가 있다? 프랑스가 있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수교한 것은 청의 중재를 거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러시아와 수교하는데 기여했던 사람이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 파견했던 외교와 재정고문 중에 외교고문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독일 사람이었던 멜렌도르프가 있어요. 손흥민이 지금 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멜렌도르프 영향력에 의해서 러시아와 수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는 멜렌도르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집에 가.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러는 과정에 미국 사람이었던 데니를 대체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 데니도 친러 경향이 굉장히 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청의 조선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쓰게 됩니다. 청한론이란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해놓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와 수교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재 동글에 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조로 수호통상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달까지 보니까 84년 몇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월이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 7월 달에 한 게 우리가 말했던 러시아와 수교예요. 근데 갑신정변은 12월 달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갑신보다 먼저 러시아와 수교했다. 이렇게 보시고 조로밀약이 1차, 2차가 나옵니다. 85년, 4, 5년이 1차로 보고 2차가 6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졸음이라기 있었는가 보다. 언제? 갑신정변 이후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8년에 조로 육로 통상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경제 침투가 가능하고 있었던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85년에 나왔던 사건이 거문도 점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문도 점령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85년 1800년. 자, 거문도 점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방금 전에 제가 갑신정 이야기하면서 어느 나라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러시아 발언권이 커지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했죠. 근데 이 러시아가 남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어디를 점령한 것?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하면서 해밀턴 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문도 점령은 85년부터 87년까지 하다가 87년에 거문도에서 철수를 하는데, 그러면 거문도 점령을 하니까 조선 정부는 여기 영국에 대해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적이겠죠. 야, 너 나가 그럴 겁니다. 이러는데 영국은 뭐라고 하냐? 러시아 때문에 안 나가 임마 이런 식이에요. 러시아가 내려오지 않겠다면 나가겠다. 근데 조선은 나가라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가운데서 중재한다? 청이 중재하는 겁니다. 청이 중재해서 러시아 너 내려오지 말고 영국 너 여기서 나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거문도 점령이 나오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논이 나오고 있다? 중립화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립화론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독일 사람이 주장합니다. 독일 사람으로 누가? 부들러가 주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은 누가? 유길준이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부들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유길준이 좀 더 중요하는데, 여러분 교재 날개편에 가다 보니까 유길준의 중립화론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면 어떤 단어가 있느냐? 앞쪽에 가다 보니까 벨기에란 단어가 있어요. 벨기에란 단어가 있고, 중간 정도에 가다 보니까 중립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말을 묶어서 주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길준이 중립화론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그 글 안에는 무슨 단어가 있을 거다? 중립이란 단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해결됐다. 이렇게 우리가 고려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이야기했는데, 이모군란은 결과 쪽에 비중을 두라 그랬고요. 갑신정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라 그랬습니다. 유길준의 중립화론, 거문도 점령 관련되는 것은 참고론입니다. 자, 이번 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